오늘 세계관 강의 주제가 정치입니다. 무겁죠?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치에 대해서, 성경이 보는 다수주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을 시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40일 동안 돌아보고 나니까 그 땅이 너무 괜찮아.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 강력해 보여. 가서 그 주민들을 이겨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서 싸울 만한 상대가 아닌 것 같다 라는 것을 10명이 보고를 해온 거야. 12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거기 가면 우리는 죽는다. 그 땅이 정말 좋기는 하더라.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들이고 그 요새가 너무 대단하고 그 사람들 싸움꾼이더라.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은 메뚜기 같더라. 도저히 싸우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라고 보고를 한 거야. 12명 중에서 10명이.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이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우리가 가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다수결로 10대 2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10명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다수결로.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다 죽었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전매 특허거든. 종특이거든. 그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심하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망했다. 애굽으로 갑시다. 막 이렇게 go back to 애굽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주의대로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 죽이고 여호수아 죽이고 갈렙 죽이고 인민재판 해가지고 죽인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만약에 민주주의라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민주주의가 아니었단 말이야. 민주주의를 초월하는 뭔가가 있는 거야. 렘넌트에게 있어서 정치를 보는 관점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되게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 한국 시민이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렘넌트고 전도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봐야 되느냐? 민주주의는 중요하지만 다수주의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쪽으로 더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적 정치관의 핵심적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의식이었어요. 자, 일단 몇 가지 이슈를 생각해 볼게요.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뭘 하냐면은 경기도에서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때, 뭐 10만원 겨우 꼴랑 나눠주는 것 같고, 재난적, 재난적 복지 차원에서 10만원씩 주겠다. 전 도민들에게. 이래가지고 10만원 그거 갖고 10만원 갖고 뭐해. 밥 몇 번 사먹으면 끝이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10만원을 주려면 경기도 도민이 한 1000만 명 되잖아. 1000만 명한테 10만원씩 주면 어떻게 되니? 10,000명한테 만원씩 주면 그게 1억 원이거든요. 10,000명한테 10만원씩 주면은 10억 원이야. 그리고 1000만 명한테 그 10만원씩 주면 얼마야? 대충 1조 원인가 나오지 않나? 제가 계산이 안 돼서 제가 진짜 수학 그만둔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돈이 아닌 거야 이게. 와,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거구나 싶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을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한테 돈을 그냥 준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서울시에서도 100만원씩 지원한다 이런 얘기 또 나왔어요. 둘이 이제 같은 당이지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둘 다 또 차기 대권을 놓고 잠재적으로 경쟁하는 사람들이거든. 이러니까 서로 질세라 이제 돈 나눠주겠다 이런다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와 뭐 긴급 재난 구호 위해서 돈을 준다. 현금을 지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또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정치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순히 돈 많이 주니까 좋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우리는 정치를 주체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끌려가는 거야. 그냥 정치꾼들이 하는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요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데 그 결과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봤을 때 나는 이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인정된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문제 옵니다. 여러분이 꼭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진짜 경제가 어렵긴 어렵거든. 그래서 뭔가 돕기는 해야 돼. 근데 이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정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돈이 시중에 풀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인 월급이 3만 원이었어요. 월급이. 그래서 제가 그 이등병 때 월급이 딱 3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3만 얼마. 그래도 이제 예전에 군대 갔다 오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많다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뭐 몇천 원이었다 그러시더라고. 저희는 월급이 3만 원이었고 병장 월급이 3만 3천 원인가 뭐 3만 뭐 9천 원인가 뭐 이랬어요. 그랬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였거든.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하여튼 공약이 있었는지 어쨌든 간에 월급이 올랐어. 한 2배 가까이 올랐어. 월급이 한 7만 원으로 오른 거야. 그래서 병장 월급이 한 8만 원인가 뭐 그 정도 가까이 되고 하여튼 7만 5천 원 8만 원 이 사이였어. 2배로 월급이 오른 거야. 그래서 와 좋다 이랬거든. 근데 결국 우리한테 돈이 있었냐면 없었어. 남은 돈이 없게 되더라. 왜 남은 돈이 없게 되냐니까 월급이 오른 만큼 PX 물가가 오르더라고요. PX 뭐 월급 받으면 군인들 월급 받으면 할 건 별로 없거든. 그래서 막 밖에 나가서 외출 갔을 때 PC방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PX에서 과자 사 먹고 라면 사 먹고 냉동식품 사 먹는 거야. 특히 냉동식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대 갈 랩런트들은 이제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는데 물론 시대는 바뀌었는데 제가 어제도 갓 군대 제대한 분을 만났거든요. 제대하자마자 저희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했는데 식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 군대에서 냉동식품은 이제 굉장히 필수 코스 요리 중에 하나다. 그래서 편의점 가면 있는 냉동 무슨 뭐 돈가스, 냉동 무슨 뭐 삼겹살 이런 거 있거든? 진짜 조그만한 거. 막 저희는 그때 와인 숙성 삼겹살이 인기였는데 그런 거 가지고 먹었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 거야. 냉동 만두 뭐 이런 거. 근데 누가 진급한다 이런 거 가가지고 우르르 가서 막 오늘 누가 쏩니까? 뭐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우르르 해서 막 냉동 풀어놓고 여러 종류를 이제 먹는 거지. 그게 다 가격이 오른 거야. 군인 월급이 오른 만큼 걔네 가격이 다 올랐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돈이 풀리면 생산성이 올라가서 월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회 전체에 부가 증대된 게 아니라 그냥 숫자상의 돈만 많아졌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물가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더 문제는요. 그렇게 돈을 많이 시중에 풀었을 때 돈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못 받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구당 월 소득 700만 원 이하인 사람한테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701만 원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형편이 크게 안 다르잖아. 700만 1000원 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형편이 크게 안 다르거든. 근데 이 사람은 받고 이 사람은 못 받는 거야. 근데 문제는 100만 원씩 받으면 그만큼의 물가 상승분이 음식마다 뭐 제품마다 반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700만 1000원이어가지고 소득이 1000원이어가지고 1000원 딱 많아가지고 못 받은 사람, 그 사람한테는 물가 상승이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야. 이런 부분이 여러분한테 캐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준다 안 준다 이전에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를
연구하고 예측을 해볼 수 있어야 돼.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공부를 할 기회를 못 얻었어.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나눠준다 하면 좋다는 거야. 무상으로 뭘 준다 하면은 좋다는 거야. 여러분 최근에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민식이 법이라고 어떤 이제 어린이가 안타까운 사건이지. 학교 앞에서 그 교통사고로 죽었단 말이에요. 민식이라는 친구인가 봐. 안타까운 일이지. 근데 그래서 이 부모가 운전자한테 이렇게 소송을 건 거야.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보니까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 이 운전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스쿨존에 안전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야. 스쿨존에 들어가면은 30km 속도 제한인데 그 30km를 맞춰가지고 속도 20km로, 그러니까 시속 27km로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전혀 법적으로 걸릴 게 없었던 거야. 주의도 하고 있었고, 전방 주시도 하고 있었고, 조심도 하고 있었는데, 어린이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가 차에 치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게 너무 부모들이 억울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울면서 호소를 한 거야. 대통령한테도 호소하고, 그래서 막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가지고 부부가 울면서 막 얘기하고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징역형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맞다 이러면서 엄청 막 동의를 했어. 청와대 막 국민청원 있잖아. 이거 가지고 막 엄청 막 이렇게 동의합니다 이래가지고 막 몇십만 명 넘겼잖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만들었어요. 민식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어떤 내비게이션이 나왔냐면 스쿨존은 무조건 안 가는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학교 앞으로 안 가겠다는 거야. 왜냐면은 운전자가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는 없거든. 모든 상황에서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자기 혼자 잘한다고 해서 이게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벌 주겠다 이러니까 그냥 운전자 본인도 진짜 얼마나 트라우마겠어요. 내가 운전을 했는데 진짜 너무 안타깝게도 사람 죽었다. 자기도 진짜 평생 괴로울걸.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감옥까지 가야 돼.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감옥 가야 돼. 이러면은 얼마나 트라우마겠어. 이거 가지고 지금 또 난리인 거야. 그러니까 민식이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청원 수십만 명 했었는데 지금 이제 민식이법을 없애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또 지금 청원하고 있다. 그거 봤어요, 여러분? 그것도 20만 명 벌써 넘었더라. 27만 명인가 되더라고. 우리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국민청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과연 이게 뭐랄까요? 어느 정도 합리적이며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느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우리는 흔히 봤을 때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밀어붙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작용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야. 자, 이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민감한 얘기를 해볼게요. 일본군 위안부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맞다 틀렸다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한 가지예요. 평화의 소녀상이에요.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연구해보거나 팩트를 따지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 제쳐놓고 요거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소녀상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동상을 곳곳에 세워놓습니다. 영적인 흐름으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눈으로 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사단은 항상 시대마다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문화화 시켜가지고 전국과 세계에 퍼뜨리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섬기도록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면서 귀신 동네를 만드는 거예요. 재앙이 오도록 만드는 거야. 저는 이걸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거 맞다 틀렸다 이전에 전국에 지금 소녀상을 깔고 있잖아. 전국에 소녀상을 만들고 있어. 교회 갔다 오는 길을 보니까 송파구에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이런 걸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막 활동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만들었습니다 하고, 민방위 훈련 가보니까 송파구청장이 자기의 치적이라고 자랑해놨더라. 송파에도 드디어 평화의 소녀상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막 박수 뭐 이러고 있는 것들을 구청장이 뭐 열심히 앞장서서 세웠나봐. 저는 보면서 진짜 저기에 저거 만드는데 우리 랩넌트가 혹시 후원하지 않았을까, 이거 걱정되더라고요. 물론 랩넌트는 랩넌트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물론 거기에 후원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야지 뭐 하고 말이지, 막 귀신 섬겨야지 뭐 이래가지고 만든 건 아니야. 그렇겠지.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랬을 거야. 저 일본 나쁜 놈들 뭐 이러면서 만들었을 거야.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중에 가서 우상화되는 흐름이 있다고. 그거 보면은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뭐 하냐면은 그 위안부 소녀상과 함께 또 그 옆에 이제 뭘 만드냐면은 뭐 강제징용 피해자 상을 만듭니다. 그것도 되게 좀 희한한 건데, 그 강제징용 피해자라고 교과서에 실려있는 사진이 사실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아니고 일본인 노동자였어요. 아사히 신문에서 그걸 잘못 보도했는데 그거 나온 거예요. 한국 교과서에 그런 거 되게 많이 실려 있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한국인 그 징용 피해자들, 강제징용 노동 피해자들의 막 절규 이래가지고 벽에 엄마 배고파요, 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막 한글 낙서 써 있었잖아. 그거 사기였어요. 위조된 거야. 어떻게 위조된 거냐면, 그 나중에 1960몇 년도에 그 조총련이라고 일본 안에 친북 단체가 있어요. 북한 단체가 있어. 조선 뭐 제1조선인 총연합회라는 조총련이 있어. 여기에서 그 이제 북한 선전물 영화를 만드는 거야. 반일 선동을 위해서 북한 선전물 영화를 만들었는데, 북한이 이렇게 나쁜 짓, 일본이 이렇게 우리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것을 더 꾸미기 위해서 강제징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야지 했는데 뭐가 없거든. 그러니까 무슨 동굴에 가서 영화 찍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쓴 거야. 영화 스태프들이 쓴 거야. 근데 그게 어느새 보면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막 이렇게 흔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지. 그런 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아사히 신문인가 거기서 잘못 보도했던지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일본인 그 노동자를 형상화해가지고 동상으로 만들어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상으로 해가지고 모델로 해서 만들어서 소녀상 옆에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영혼 결혼식 시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제가 직접 본 뉴스거든요. 밥 먹다가 추어탕집에서 그 강남노예 목사님들하고 같이 밥 먹는데, 노예 끝나고 중간에 밥 먹는데 거기서 나오더라고. 그 어떤 제 YTN 뉴스인가 그랬어. 막 전국 곳곳에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이 소녀상이 방치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방치된 소녀상을 이제 돌보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생겼는데요. 누구누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얘가 그 여고생인가 그래. 이래가지고, 이 소녀상들,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추운데 안타깝게 이렇게 방치되어 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면서 그 소녀상을 막 닦고 이제 광내고 이러면서 뭐 하냐면, 막 춥다고 모자 씌워주고 옷 입히고 이러는 거야. 그거 보고 제가 딱 떠오른 게 뭐였냐면은, 그 전국 곳곳에 불상들 있죠. 거기에 옷 입혀놓고 모자 씌워놓은 거 생각났어요. 동상이 뭐가 춥습니까? 불상, 석상이 뭐 춥다고 모자를 씌워주고 옷을 입힙니까? 그거 우상 섬기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걸 똑같이 하는 거야. 모르고 하는 거지. 신사참배 어제 얘기했지만요. 한국사 얘기하면서, 북한 얘기하면서 신사참배 얘기했지만,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숭배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 목사들. 자기들은 그냥 국민 의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귀신 역사한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가 우상인데, 그 우상 만드는 시스템을 우리가 전국 곳곳에 세운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제가 사진 하나 찾아가지고 조금 공유를 해드리려고요. 실제로 드디어 이제 이런 정도까지 갔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더라고. 보이시나요?
부산 시민들과 함께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주세요 하면서 여기에 꽃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모자 씌우고 목도리 끼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옷 털옷 입혀주고 그 앞에 절하는 거야. 이거 우상숭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우상숭배예요? 라고 하면서 만약에 저희는 이거 그냥 그 일본의 악행을 폭로하는 것일 뿐이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마귀의 전략이 그대로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 분별을 못하니까, 영적인 거 분별을 못하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야. 어떤 제가 뭐 그 페이스북에서 뭐 그 누가 댓글 쓴 거 있어가지고 타고 들어가 봤더니 옛날에 내가 그 다락방에서 많이 봤었던 사람을 찾았어. 옛날에 막 이렇게 청소년 뭐 수련회라든지 대학 수련회라든지 이럴 때 막 앞장서가지고 막 뭐 무슨 뭐 사회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했었던 친구야. 어느새 보니까 다락방에서 안 보이길래 안 보였었네?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얘 아는데 최근에 진짜 그러고 보니까 몇 년 동안 못 봤네? 뭐 이러면서 생각이 든 거야. 정치인이 됐어. 어느 정당의 정치인이 됐어. 근데 뭘 하냐면은 그 정당 정치인으로서 뭘 하느냐면은 그 제주도에 세운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냐면 구럼비 바위 있잖아. 제주도 뭐 해군기지 반대한다면서 구럼비 바위 앞에서 삼보일배 하는 거 있지. 구럼비 바위 앞에서 절하는 거야.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나 그거 보고 진짜 기가 찼다니까. 진짜 얘는 이런 수준이었구나. 이러니까 다락방 떠나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트리 우상숭배 시스템인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스펙트럼과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영적인 것보다 앞서는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씁니다.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더 위험하지. 렘넌트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이슈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당장 눈에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배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정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왜냐? 사단은 속임수를 쓰거든요.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고 사실을 봐야 돼.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봐야 돼. 왜? 정치 현장은 특히 사단이 거짓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단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움직여가지고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사단이 거짓 것을 믿도록 만든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말장애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 거짓말하는 사단이 거짓 것을 가지고 이제 막 그 정치를 활용을 해서 정사와 정치와 권력을 움직이는 거야. 이 흐름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렘넌트들은 모르는 채 똑같이 바벨탑 쌓는데 동원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저는 진짜 생을 걸고 싸울 거예요. 렘넌트가 저는 진짜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까지는 제가 뭐 어떻게 못하겠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멸망의 길 선택하겠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봐도 아닌 길이지만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서 가겠다는데 그걸 어쩌겠어. 난 그것까지는 못 말려.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 좀 아주 냉정한 얘기로 한국도 그래 뭐 하나님 대적하는 길 가면 어쩔 수 없지. 지가 알아서 알아야 해. 근데 렘넌트가 그렇게 되는 건 저는 못 보겠어요. 렘넌트만 정신 차리면, 렘넌트만 알고 영적 싸움하면 이 시대 살릴 수 있어. 반대로 렘넌트까지 깨닫지 못하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시스템 안에서 바벨탑 쌓는 일을 같이 하고 있으면 이 시대는 희망 사라져요. 이 시대 소망이 없어. 그냥 이 시대는 재앙으로 막을 내리고 다락방 전도 운동도 한 시대의 운동이었다. 그런 운동도 있었지 하고 교회사의 한 챕터에 남고 그 다음에 다시 재앙시대 들어갔다. 다음 전도 운동 일어날 때까지 몇십 년, 몇백 년 기다려야 돼.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것만은 막아야 돼. 그래서 정치를 놓고 복음의 변질을 막자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함께 한계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는요, 지금까지 나온 정치 체제 중에서는 제일 좋은 체제예요. 지금까지 몇 가지 체제가 있었어요. 왕정이 있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거죠. 전제군주정도 있고 입헌군주정도 있지만 하여튼 왕정이에요. 그 다음에 과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귀족 정치라고 합니다. 귀족들이 돌아가면서 정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독재가 있었고 과두정이 더 심해지면 독재가 돼요. 그래서 한 명의 독재자, 참주정,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참주정치 체제라고 표현했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에서 독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와 함께 같이 있는 시스템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도 독재 시스템이잖아. 한 사람의 이제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시스템이지. 그러는 가운데 민주주의도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있지만 아무튼 민주주의 있어요. 요 중에서는 이런 정치 체제가 지금까지 나왔는데 그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나은 게 민주주의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여기로 돌아갈 수는 없어. 왕조 정치라든지 막 과두 정치라든지 이런 데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래도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나온 정치 체제가 제일 나아. 근데 그러나 완벽하진 않아. 왜냐하면은 반드시 위험성이 존재해. 단점이 있어. 어떤 위험성이냐? 포퓰리즘으로 인기의 영합주의로 무너지는 거야. 포퓰리즘이라는 그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한 정치, 이게 쉽게 여기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포퓰리즘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는 것도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데 제일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정책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전 국민에게 한 달에 200만 원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당장 막 실현만 되면 제일 좋지. 전 국민 한 사람당 300만 원씩 줘가지고 한 명도 일 안 하고 먹고 살고 놀면서 지낸다. 아주 그렇게 되면 좋겠지. 그런 세상은 지구상에는 불가능합니다. 지구상에는 없어요. 천국 가야 돼. 그런 거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고 복음 누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천국밖에 없어. 포퓰리즘이란 건 사람들한테 당장 좋은 것 꿀빨도록 만들어주면서 미래를 다 갉아먹는 거야. 근데 그걸로 쉽게 무너져. 아테네 민주정치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지금도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정치가 혼돈 상태에 빠져 있어. 남미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엄청 잘 살던 나라, 세계 5위 정도 되는 선진국이었어요. 1900년대 초반에. 근데 확 무너졌어. 왜냐? 돈 많다. 자원, 이제 지하 자원 많고 천연 자원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 가지고 벌어들인 돈으로 싹 다 퍼주고 무상 시리즈로 해버린 거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재정이 무너지지. 그리고 여기에 길들여진 사람은 일하기 싫어하지. 뭐 그 근로 의욕 같은 게 전혀 없는 거야. 일 안 해도 먹고 살았는데 자원 다 떨어지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재정 파탄나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이제 일 열심히 하셔야 되겠는데요. 하니까 지금까지 일 안 하고 먹고 놀았는데 지금부터 일하라고? 싫은 거지. 안 합니다. 결국에는 경제 위기가 완전 와버린 거야.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 그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무너졌어요. 특히 선동에 취약한 체제예요. 선동 정치에 취약해. 민주주의는 그래서 그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운명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교적 지속 가능하게 움직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민주주의 사회에 들어와 있는 구성원 전체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쉽냐? 안 쉬운 거야. 민주주의가 한 끗 차이인데 민중주의가 되어버리는 순간 그 체제는 확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여론 중심으로 가면 무너진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선동에 굉장히 약합니다. 이 여론을 쉽게 움직이는 것이 선동인데 히틀러 당시에 그러니까 히틀러라는 독재자 괴물을 누가 뽑았냐? 독일 국민들이 선거로 뽑았어요. 선거로 뽑은 거야. 그때 당시는 히틀러가 하는 말이 맞다고 한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히틀러의 주장에 효율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히틀러가 하는 정확히 괴벨스 같은 사람이 움직여가지고 한 선동에 다 놀아난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여론 따라가면 무너져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 말고 공화주의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론에 너무 민감하게 정치가 움직여지면 안 돼. 여론이 그때 바로 반영돼가지고 움직여지는 국민청원해가지고 바로 법을 만들고 바로 누구를 처벌하고 바로 누구를 자르고 교체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거는 항상 시대마다 희생양을 만들어요.
시대마다 분노를 막 이렇게 정치적인 것으로 소재로 활용해가지고 상대방 그 다른 라이벌들을 무너뜨리는데 쓰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전부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저형시키도록 만드는 게 민중주의야. 여론에 쉽게 휩쓸리는 선동이야. 선동 정치야. 이렇게 돼서 확 무너지는 것을 보고 미국에서 저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 공화 시스템을 만든 거야. 그래서 약간 뭔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여론이 뭔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침착하게 진정할 수 있는 시간, 차분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조금 정치에 반영하도록 만드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중은 쉽게 흥분해요. 여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흥분해요. 이 부분을 정치 세력은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용하고 부추겨요. 그러니까 분노와 증오가 따라오죠. 그러니까 살육이 따라와요. 그때 사회는 후퇴해요. 그게 프랑스 혁명 당시에 있었던 계속되는 숙청과 광기였어요. 사람 죽을 때마다 환호했다니까. 단두대에서 목 자를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를 치는 거야. 축제가 된 거야. 그게 나치 때 똑같이 일어났죠. 그쵸? 그리고 문화혁명, 인민재판. 그래서 중국에서 문화혁명으로, 저 북한에서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인민재판으로 계속 반복된 거야. 선동은 광기를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사회가 후퇴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공화주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 좀 많이 하면 좋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이에요. 어느 한 집단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지 않도록 자꾸만 분리시켜주고, 그 분리된 팀들이 서로 견제하도록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어주고, 모든 것에 선동에 휩쓸린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정치를 기분 따라 바꾸지 않도록 차분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자꾸만 멀리 만들어 놓는 거야. 차단하는 시스템을 자꾸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사법부와 행정부와 그 다음에 입법부, 법원과 정부와 그 다음에 국회가 다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서로 다 독립적이어야 돼. 그래야 이성적으로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릴 때니까 잘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광우병이라는 소동이 있었어요. 광우병이라는. 그때 이명박 대통령 당시였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어. 한미 FTA 협정을 체결한 거야. 그 한미 FTA 협정 체결 그 부속 조항으로 미국산 쇠고기도 한국이 수입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를 인준을 안 해놓고 그냥 퇴임을 한 거야. 한미 FTA 협정은 본인이 이제 체결을 했는데, 노무현 정부가 체결을 했고, 저는 그걸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완전히 도장 찍는 것까지 하지 않고 퇴임을 한 거야. 그러니까 도장 찍는 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어받아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것을 두고 PD수첩이라는 데서,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프로그램인데, 얘네가 거짓말을 친 거예요. 의도적으로 오역을 했어요. 미국에 나오는 쇠고기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번역을 일부러 잘못한 거야. 왜 잘못했냐? 이명박 대통령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 이 사람들은. 그것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나왔어. 물론 재판 과정 끝에 이 사람들에게 사법부는 죄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고의적으로 오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 사회를 몇 달 동안, 한 8개월 동안 마비시켰어요. 한국 사회를. 정치도 마비되고 모든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사법부도 자기들의 색깔이 너무 강했어. 지금 사법부가 사실상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진짜 우리는 법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요. 그때 뭔 사건이 있었냐면, 그래서 PD수첩에서 오보를 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이 있는 위험한 쇠고기다. 이것을 광우병 소고기를 먹으면은 사람이 죽는다. 이걸 가지고 엄청 위험한 것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에 위험한 것을 조금 더 돌보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 진짜 나쁘다 하고 보도를 딱 때린 거야. 이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냥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선동하는 세력이 있어요. 저는 대학에 다닐 때였기 때문에 되게 리얼하게 봤어요. 항상 대학에 학생 운동하는 단체가 있고 여기에 외곽 조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움직였던 게 사회주의 민중행동 뭐 다 함께 이런 조직이 있었어. 마르크스 연구하는 조직이 있었고 풀뿌리마다 쫙 있었어.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일어나가지고 모든 막 이렇게 게시판을 점령한 거야. 학교에 대학에 있는 게시판 대자보 쫙 붙이고 그 다음에 자극적으로 되게 포장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문화로 자꾸 만들거든요. 선동을 하는 거야.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되냐? 우린 다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짤방들을 만들어서 퍼뜨린 거야. 동영상 같은 거 퍼뜨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간 여중생들이 대거 나온 거야. 아, 미국산 쇠고기 대통령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면서 막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인가 미국 대통령인가 진짜 나쁘다 이러면서 막 그걸 막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어느 날 이유도 없이 갑자기 죽는다. 좀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한 거야.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게 그 파송송 계란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 그거 가지고 패러디해서 뇌송송 구멍탁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퍼뜨렸어.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유모차 끌고 나와가지고 촛불 시위하고 광화문 다 덮어버렸어. 다 마비시켰다니까? 내가 그거 보고 기가 차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일단 그 당시에 미국산 쇠고기, 미국 소 중에서 광우병 걸린 소가 단 한 마리도 없었어요. 전 세계에 광우병 소가 3마리인가 있었어. 영국에 3마리인가. 그랬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단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는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 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 있냐. 여러분이 먹는 라면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가고 우리가 먹는 밥에도 다 들어가고 심지어 생리대에도 들어가니까 그거 닦기만 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게. 근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수십만 명이 광장 나서 촛불 들고 이명박 퇴진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밝혀졌어요. 아무 일 없었다고. 아무 그게 아니었다고. 그런 거 없는 것이었다고. 지금 그때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라고 하면서 욕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 영화배우였는데 그 사람 지금 이제 그래서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명하라고 했는데 해명 절대 안 하고 이름 바꿨어요. 욕먹기 싫으니까. 지금까지도 저 뭐 미안하다 그런 말 그때 말 실수했다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싫어한 거야.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뭐 이제 영화도 잘 안 나오고 뭐 물론 출연 다 했어. 다 했는데 본인이 되게 억울하게 핍박당했다고. 이명박 박근혜한테 핍박당했다. 자기가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랬다가 정권 바뀌고 나서 지금 여러 군데 출연하면서 이제 막 그 뭐 MC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선동을 통해서 쉽게 조작된 여론이 광기를 불러일으켜서 사회를 마비시키는 현상이 민주주의 안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어요. 진짜 깊이 생각하고 영적으로 보고 분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험하게 무너지는 게 민주주의 사회고 실제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가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렇게 무너졌어요. 데마고고이라는 선동 정치인들이 딱 해가지고 아테네를 완전 무너뜨린 거야. 자, 너무 많이 시간이 갔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단 여기는 그냥 정치학에서 하는 얘기고요. 성경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 속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전체 백성의 의견을 묻는 민주주의가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특히 온 백성이 하나 되어가지고 복음 붙잡을 때, 복음으로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역사들이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하나 되어가지고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애굽의 흑암이 딱 무너져 버렸죠. 미스바에서 온 백성이 모여가지고 우상 섬기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로 결단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겼어요. 너희가 앞으로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앞으로 너희가 누구를 섬기겠냐?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아니면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겠냐?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유언 듣고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하고 이제 막 합심해요. 우리 식으로 하면 국민 투표한 거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건 맞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도 총회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제자를 세우는데 투표를 했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6장에서도 중직자 선출할 때 투표하면서 선출했고요.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에게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강요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투표했는데 정확하게 성령인도 받아가지고 강요하지 않고 복음만 말하기로 딱 정해져요. 그런 것들이 다 맞았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민주주의적으로 또 맞는 성공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옳았던 건 아니에요. 민주주의로 갔다면 완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민수기 14장에 만약에 민주주의대로 했었으면 가나안 땅 한 명도 못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그걸로 출애굽 역사 중단 끝 이렇게 됐을 거야. 게임 오버 됐을 거야. 민주주의대로 하지 않았어요. 200만 명이 다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의견을 더 맞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대로 되지 않았죠? 반대로 민주주의대로 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르호보암 왕이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여론을 불러일으켜서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르호보암 앞에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촛불 시위를 하면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무슨 이제 막 깃발을 흔들면서 얘기를 한 거야. 르호보암 왕 당신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너무 착취를 많이 했다. 얘기해라. 그 정책을 이제 바꿔가지고 우리한테 백성 중심으로 정치하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하니까 르호보암이 물어보거든요. 자기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신하들한테 물어보는데 나이 많은 신하들은 얘기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 그 솔로몬 임금 때 너무 많은 공사를 하고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었다. 이제 좀 풀어줘야 됩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야. 젊은 정치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에서 여론전에서 밀리면 끝장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정확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강경하게 나가가지고 백성들의 요구에 쉽게 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지 메이킹을 제대로 해야지. 안 그러고 여기서 밀리면 그때부터 당신의 왕권은 한도 없이 약화될 겁니다. 절대로 여기서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말 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강경 진압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정갈로 너희를 때릴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은 걸 너희는 깨닫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겁을 주거든. 이러니까 여로보암이 딱 앞서서 가지고 얘기합니다. 봤지? 들었지?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다윗 가문하고 볼 일 없다. 다윗 가문 저 르호보암 왕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 우리는 독립하자.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 다윗 왕가에 속하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의 말을 따라서 다 독립합니다. 거기까지 이해해. 근데 여로보암이 뭘 하냐면은 독립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왜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거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돼. 이러면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분단되어가지고 국경 다 차단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갔다가 남유다 사람들 말 듣고 남유다 백성들하고 동화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 이러니까 여로보암이 계산을 한 거야. 안 된다. 이걸로는 안 된다. 무조건 종교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베델에. 그 금송아지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멸망의 원흉이 됩니다.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원흉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의 말을 듣고 선동되었던 민주주의로 따라서 다수결에 따라서 따라갔었던 북이스라엘이 우상 때문에 멸망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투표한 거예요. 뭐라고 투표했냐? 빌라도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 죄가 없어. 처형할 내용이 없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야 다락방 이단이야 이러면서 저 교권이 그러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왜 다락방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서 막 교권에서 이단이라고 했거든.
근데 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끌고 와가지고 재판정에 서서 대법원장,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이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처형해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야. 말이 되냐? 안 되잖아. 지금도 말 안 되잖아. 로마 사람들도 그때도 이해를 못했어. 아니, 자기들 종교 얘기해가지고 왜 처형하라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이랬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재판해봐도 죄가 없거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백성들이 너무 막 강경하게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좋다. 자, 이거 투표해봐라. 지금이 6월절 명절 기간 아니냐. 이스라엘의 풍습에 명절 때 되면 죄인을 하면 사면해주고 풀어주는 제도가 있다. 여기에 살인 강도 바라바가 있다. 그리고 예수가 있다. 누구 한 명 풀어주겠다. 누구를 풀어줄래? 니네가 투표해. 라고 했는데 전부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투표한 거야. 다수결에 의해서 바라바는 풀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 방법이 결정된 거야.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거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생각해야 됩니다. 정치를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의 방향으로, 복음의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법이 되고 방향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정치적 기준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줘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복음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통한 교권이 아니라 언약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야 돼. 그 대열에 섰을 때 다수가 그 대열에 섰다 하면 감사하면서 다수의 길을 가면 되는데 만약에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그 길을 간다 하면은 우리는 욕을 먹더라도 소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전도자들은 사실은 남은 자 렘넌트들은 소수에 가까웠어요. 마이너리티에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머저리티 이 사람들이 소수 마이너리티의 복음 가진 사람들을 이단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 소수의 역사시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정치여야 하겠습니까? 어떤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복음적인 것과 복음은 구분해야 돼요. 복음적인 것과 복음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살리는 것이 복음적인 거죠.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복음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복음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퀴어 축제하는 인간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혐오보다 사랑해야 된다. 혐오는 사랑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게 사랑이라고, 존중하는 거라고, 돕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안에서도 좌파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 좌파, 우파에 대한 개념은 내일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독교 안에서도 좌파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 동성애자도 우리의 이웃이니까 돕고 살려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하는 것은 복음적인 것이지 복음이 아니야. 그러면은 복음적인 것과 복음이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야. 지금 얘기한 동성애 케이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진짜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고 살려줘야지 인간적, 육신적으로 보고 도와주고 살리면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거야. 동성애하면 지옥 갑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동성애자도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죠.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못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예수님 영접했으면 하나님 자녀고 천국 갑니다. 그쵸?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죄도 다 똑같아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고 그 모든 죄 용서받는 것이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꾸만 과거에 각인뿌리 체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영적 문제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으면 그 생명은 바뀌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문제 계속 빠져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만들어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네가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예틀이야 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
동성애자에게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자가 동성애 열심히 하시고 예수만 믿으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적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것과 복음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무엇이 유익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데 뭐가 도움이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이 방해가 되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다양성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소수자 보호라든지 이런 명분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로, 전도를 막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대학을 간다 했을 때 자기소개서 제가 분명히 봤는데 제가 검색을 하니까 잘 못 찾겠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입시에서 이제 수시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했으면 됩니다 라고 모범 답안이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인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 대상자는 바로 성소수자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너무 배타적이고 차별적이어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언어폭력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돕고 헌신하는 역할을, 작은 행동들을 저는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요렇게 쓰면은 합격합니다 라고 써놓은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못 찾았는데요. 제 자기소개서 모범 답안은 제가 못 찾았는데 검색을 하다가, 근데 어떤 친구가 자기 논술 학원에 간 거야. 그 논술 학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면접할 때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실제 자기 면접해가지고 서울대 합격한 내용을 써놨어. 무슨 어느 외고더라? 데일 외고인가? 거기 나온 친구가 자기는 이 학원에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완전 성공했어요 라고 하는 그 합격 수기를 가지고 쓰면서 얘기를 한 거야. 우리 사회에서 교수가 질문했대. 자기는 이제 한참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거야. 면접 가가지고. 그래서 교수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현재 심각한 차별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성소수자 차별입니다. 장애인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사회 도움을 받는 까닭은 그들이 소수자인 이유가 분명히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의 고난에 우리는 공감합니다. 이는 사회적 연민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처우가 실현되는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가령 게이, 트랜스젠더, 호모섹슈얼의 경우 기성층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직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들의 존재가 부정당합니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처우가 현실화되게 한 사회적 연민이 작동한 것을 저지함으로써 그들의 차별이 해결되기 어렵게 합니다. 라고 대답해가지고 합격했다는 거야. 서울대. 그래서 자랑스럽게 얘가 썼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는 시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성경대로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니까 어떤 사람이 진화론 영상에 대해서 댓글 썼더라고요. 너 같은 인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직도 기독교가 욕먹는 거야. 아직도 진화론을 못 믿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확률상 말이 안 된다 하니까 열심히 봤나 봐. 그러니까 너도 임마 확률상 3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정자가 만나서 태어난 거야. 이러면서 막 지랄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답을 할 필요가 없이 삭제했어요. 그런 거 왜 삭제해? 저는 이 영상을 가지고 뭔가 과학적으로 쇼부 보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으로 분별하라는 거지. 저는 이 영상을 랩넌트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거예요. 랩넌트만 알아들으면 돼. 저는 딴 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정치운동 하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랩넌트만 이해하면 돼. 성경적인 기준만 알면 되지. 그리고 3억 분의 1 정자 이 얘기 드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신박한 게 3억 분의 1의 확률로 된다는 것, 그러니까 3억 분의 1의 확률로 우리가 태어났어. 그러면은 3억 분의 1 아니었으면 그 2억 9,999만 9,999는 우리가 죽었다는 말이냐? 아니지. 다른 정자가 만났을 거 아니야.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정자가 3억 개인데 그 중에 한 개가 난자를 만난 거지. 그렇잖아요. 3억 분의 1의 확률로 2억 9,999만 9,999는 안 이루어질 일인데 3억 분의 1이 이루어진 거하고 3억 개의 정자 중에 하나가 선택된 거하고는 다르잖아. 확률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요. 곳곳에서 욕 먹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너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런 식으로 믿고 있게 될 것이고
오직이라고 말하면 핍박받는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요 시대에 여러분들은 싸워야 돼요.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이미 시간이 두 번째 끊고 가는 영상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말을 길게는 못하겠어요. 국가인권위원회 블로그에 제가 어제 들어가 봤어요. 카페인가 블로그인가 어제 들어가 봤어. 거기에도 그렇게 써놨더라. 우수상을 받은 내용이 성소수자 차별은 진짜 나쁜 짓이야 라고 쓴 게 우수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어. 8분 남았다고요? 네.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인가 열린민주당인가 거기에 비례대표로 나온 사람 같아. 황희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검찰에 이제 뭐 무슨 민주사회를 위한 그 변호사 모임이라고 민변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북한 옹호하는 단체 있어요. 탈북자 엄청 욕하고 하는 단체 있거든요. 이 단체 소속 변호사로서 그 법무부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감찰국장인가 하다가 인권국장인가 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막 지금 검찰총장 맹비난을 하면서 국회의원 출마했어요. 비례대표로. 이 사람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었냐면은 기독교는 혐오 세력이다. 기독교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국가인권행동 이것에 대해서 내셔널 뭐더라 하여튼 NAP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고 통과시킬 것이고 기독교에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 정치인들이. 지금 전도 막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전도를 막으려고 하고 복음을 막으려고 하고 무슨 이제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차별주의라고 하면서 막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돼요. 당장 투표권 있는 고3들도 진짜 분별해야 돼요. 속임수에 속지 마라. 절대로. 사단은 항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가지고 속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그런 선악과 전략이에요.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것은 일단 여러분 의심해야 돼요. 함정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거든. 거짓말 전공자야.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가지고 속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게 정치를 볼 때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조금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면요. 지식을 조금 갖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거리를 두는 게 나아요. 아예. 조금 이런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슈를 봐야 돼. 안 그러고 그냥 누가 얘기를 하던데요? 댓글에서 봤는데요? 그냥 카드 뉴스로 봤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속임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정치를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정치만을 위한 정치 공부를 하면 안 돼. 진짜 넓게 보고 공부를 해야 돼. 무엇이냐면 정치 공부를 하지 말고 정치 이전에 사회 전체적인 것을 같이 보면서 공부해야 돼. 특히 그래서 경제 공부를 여러분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정치인들은 이런 걸 가지고 이용을 하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면 완전 무너진다고. 저는 서울시장님이 그 얘기를 하는 보고 기겁했어요. 진짜 경악했다니까.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는 조폐공사 사장도 하고 싶대. 이래서 돈을 계속 찍어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무너졌던 게 대원군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학교에서 배우셨나요? 대원군 정치하는데 당백전이라는 돈을 만들었죠. 동전 하나가 100냥 가치를 하는 걸 만들었어. 왜? 경복궁 중건하면서 재정이 모자라니까 돈을 찍어낸 거야.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온 거야. 문제는 그 인플레이션은 백성들, 서민들을 무너뜨리는 거야. 가난한 계층을 제일 무너뜨려.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되는 일이고, 돈을 찍어낸다는 말은 진짜 경제학 상식을 약간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놈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얘기를 아주 당당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시장님을 보고 미친놈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방금 저는 일반론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진짜 경제학 공부를 안 하면 그런 데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동에 항상 주의해야 돼요. 제가 그 광우병 소동 때 이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몇 번 댓글을 썼거든요. 이랬더니 제가 그때 활동했었던, 지금은 이제 환멸을 느끼고 그만둔 사이트인데 NBA 매니아라고 농구 사이트예요. 거기도 지금 요 민주주의 함정에 빠졌어. 지금 난장판 됐어.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안 가기 시작한 지 한 2년 됐는데 진짜 안타까웠지. 왜냐면 15년 이상 활동했던 커뮤니티였거든. 그래서 막 댓글 썼는데 추천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그 수만 명 모이는 사이트에서 제가 댓글 추천 점수 11인가 거기까지 올라갔었다니까? 그 막 글 쓴 거 사람들이 칭찬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막 그랬던 역사가 있었던 커뮤니티를 제가 그냥 제 손으로 떠났어요. 왜 그랬냐면은 진짜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어떤 팬덤이 르브론 제임스 팬덤, 그 다음에 스테판 커리 팬덤 이래가지고 이 팬덤이 소수의 팬들을 계속 억압하는 거야. 이러니까 이중잣대가 엄청 생기는 거지. 르브론 제임스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글이 나오면 제임스 이거 반칙 아닌가요? 이렇게 나오면 어머 르브론 제임스를 보고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분란을 일으키시는 글인데요? 이러면서 막 투표해가지고 삭제 그리고 징계 줘. 그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 상대편이 막 이렇게 더티한 파울을 했어. 이러면은 와 저 파울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파울 아닌가? 이러면서 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아니 그 선수의 입장도 들어봐야죠. 이러면은 어머 파울을 가지고 왜 그러시죠? 이러면서 막 다 이제 삭제. 투표해가지고 삭제. 이러니까 어느 한 거대 팬덤이 존재하면 그 팬덤에 맞는 글만 살아남고 그 팬덤에 반대되는 다른 팀 상대편에 이렇게 막 그 뭐랄까 이런 팬덤은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야. 비난받고. 진짜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안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까지는 좀 덜 그랬어. 그래서 그때 광우병 소동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되게 막 글 많이 썼었거든요. 그때 진짜 멘탈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라고 할 때 혼자서 아니오라고 하는 기분이었거든. 그래도 그걸 몇 달 싸우고 나니까 추천 포인트가 그렇게 쌓였었는데 근데 진짜 그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를 공격하면서 달려들어. 페이스북에서도 키베 뜰 때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말이 되냐 했을 때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냐라고 하는 거야. 그걸 보고 파시즘이라고 하거든. 전체주의라고 하거든. 근데 거기에 진짜 너무 쉽게 휘말리는 거야. 여러분 휘말리시면 안 돼요. 전체주의에 들어가면 안 돼요. 세 번째, 진짜 역사를 바로 봐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의 미래를 두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그래서 경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제가 뭐 지난번에도 경제책 추천했는데 제가 또 하나 책을 추천할게요.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얄팍한 책인데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 엠버스 시장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얇고 쉽게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으시면 도서관 같은 데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제 공부, 역사 공부. 그러면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깊은 지혜가 여러분한테 필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어느 쪽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하는 것에 누가 도움이 되느냐? 전도에 누가 유익이 되느냐? 교회에 누가 유익이 되느냐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전도의 유익, 복음의 유익이 되는 쪽, 특히 교회의 유익이 되는 쪽을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분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길을 잃지 않게 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항상 그리스도 안에. 그래야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정치라는 이슈를 두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은 언제나 환영이니까 많이 연락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정치 현장 또한 모든 사회 현장 살리는 전도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틀에 속지 않고 영적인 분별하면서 이 시대의 영적 싸움 속에서 우상과 재앙을 무너뜨리며 한 시대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